철군 1011년 1월 1일 거란군은 고려의 수도 개경에 무혈 입성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월 3일 하공진이 도착해 거란 황제 야율융서에게 표문을 올리는데요. 표문의 내용은 고려의 왕 현종이 직접 거란 진영으로 나아와 친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다시 말해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하공진은 그 전에 먼저 거란의 군대부터 물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야율융서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첫 번째 친정인데 완벽한 승리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승리로 괜찮을까? 하고 말이죠. 내부에서도 계속 쫓아가서 왕을 잡아야 되네. 아니네. 이제 그만 철수해야 되네. 말이 많았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근데 일단 고려의 왕한테서 직접 친주하러 오겠다는 표문을 받아냈으니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건 또 아닙니다. 이것도 못 받았으면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근데 일단 고려가 숙이고 들어왔으니 야율융서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봐라, 고려 국왕이 항복하지 않았느냐.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쯤 하고 물러나자. 라고 말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을 끌어봤자 더 큰 이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왕을 무조건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득은 고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커져만 갑니다. 일단 보급도 문제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북쪽에 고려군을 남겨놓고 왔다는 거죠. 거란이 삼수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곤 하지만 고려군 30만 중에 3만 죽였어요. 나머지 27만은 어딘가 살아있겠죠. 게다가 거란군 6천이 지키던 곽주성을 탈환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게 양규가 1700명으로 해냈단 걸 알지만 당시 거란군 입장에서는 대체 북쪽에 고려군이 얼마나 많이 남았길래 이걸 다시 빼앗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거란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북쪽에서 고려군이 군대를 규합해 개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란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자, 결론은 뻔해요. 이득은 고정인데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막대한 리스크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절해야죠. 그래서 1011년 1월 11일 개경에 입성한 지 고작 10일 만에 야율융서는 철군을 시작합니다. 다시 개경으로. 거란은 철군을 시작했지만 현종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따라서 현종 일행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갔는데요. 1월 13일 현종은 나주에 도착합니다. 나주는 당시 고려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대도시였어요. 훗날 전라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전라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 두 개가 전주랑 나주라 이 두 도시의 앞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짓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큰 도시인데다 국토의 최남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주는 현종의 외가 쪽 연고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종은 나주까지 도착해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작 3일 후인 1월 16일 척후병이 현종에게 달려와 급보를 전합니다. 폐하! 거란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사옵니다. 깜짝 놀란 현종은 바로 문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지체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폐하, 한밤중에 갑자기 어가가 행차하면 백성들이 크게 놀라 동요할 것입니다. 일단 처소로 돌아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옵소서. 신이 직접 나아가 정탐하고 오겠사오니 거란군이 정말 당도했다면 그 후에 움직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종은 다시 처소로 돌아가고 지체문은 정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통사사 송균원과 별장 정열이 거란군 총대장 소배압의 서신과 거란의 포로로 잡힌 하공진의 장계를 갖고 나주로 찾아옵니다. 지체문이 이들을 데리고 현종한테 가서 장계를 전하자 현종은 기뻐하며 말하는데요. 거란군이 철수했다는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온 송균원을 도병만 옥사로 삼고
정렬을 친종 낭장으로 임명하노라. 이때 현종 일행에 거란의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소배합의 서신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공진의 서신을 통해 일행은 거란군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한숨 돌린 현종은 나주에서 좀 쉬다가 1월 21일에 이르러 개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현종이 피난을 갈 땐 거란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거의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게다가 반란군의 위협에도 시달렸기 때문에 웬만해선 대도시도 피해가려 했는데요. 하지만 돌아갈 땐 달랐습니다. 거란군이 되돌아갔으니 이제 현종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를 구한 영웅이 되어 위풍당당하게 길을 나아갔는데요. 더 이상 쫓아오는 자도 없으니 무리해서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왕권이 회복됐으니 반란군의 위협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종은 대도시를 차례로 들리며 도시마다 며칠씩 쉬어갔는데요. 그동안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막아서는 고려. 거란은 철군을 시작했고 현종도 개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니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까요? 아니요. 서북면의 장수들 중엔 이렇게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주별장 김숙흥이 그랬는데요. 드라마에선 김숙흥이 이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막 곽주성 탈환할 때 성 안에서 문 열어주고 그러는데 그건 드라마의 상상력이고요. 실제 기록상에서 김숙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전엔 아예 기록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딱 등장해요. 거란군은 처음 고려를 쳐들어올 땐 흥화진 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흥화진에서 아주 쓴맛을 봤죠. 그래서 돌아갈 땐 이쪽으로 돌아가길 꺼려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고려의 성을 지나쳐 가기엔 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지금 한겨울 내내 행군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데다가 눈 녹기 전에 돌아가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고려군이 성문 열고 뛰쳐나오면 얘네 상대할 힘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란군은 최대한 고려군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가려 했는데요. 거란군 20만은 퇴각을 하면서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일단 정찰병부터 보내고 또 부대를 나눠서 선봉대도 여러 군데로 보내보고 그렇게 길을 다 마련한 후에야 마지막으로 야율용서가 이끄는 본대가 제일 안전한 길로 퇴각을 했죠. 이들 중 한 부대가 택한 길은 구주 옆에 산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길엔 깊게 파인 골짜기가 있어서 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선 거란군이 일렬로 길게 늘어져서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1월 17일 거란군이 골짜기로 들어서자 구주별장 김숙흥과 중랑장 보량이 이끄는 부대가 출동해 이들을 기습합니다. 김숙흥은 미리 구주의 병사들과 함께 골짜기 위쪽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란군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오자 골짜기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려서 거란군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데요. 좁은 골짜기에 갇힌 거란군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이날 김숙흥은 무려 1만의 거란군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김숙흥의 병사가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포로 탈환전. 자, 근데 거란군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란은 지금 고려로 쳐들어온 지 2달이 넘도록 개고생을 했는데 현종의 항복문서 하나 빼고는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상황이에요. 야율용서도 고생한 병사들에게 포상을 내려야 하는데 뭐 땅을 빼앗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병사들에게 줄 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란 병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포상은 바로 약탈입니다. 아마 돌아가면서도 수없이 고려 백성을 약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 약탈품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이죠. 거란은 수만의 고려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바로 야율융사가 병사들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포로로 잡힌 고려인들은 거란으로 끌려가서 평생토록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들의 자식들도 대대손손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인데요. 양규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고려 백성을 구하는 것. 양규는 병사들을 이끌고 무로대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무로대에 있는 거란군이 어떤 부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추론은 두 가지인데, 먼저 앞서 거란이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면서 20만은 흥화진을 견제하기 위해 무로대에 남겨놓고 나머지 20만만 이끌고 곽주로 진격했다 했잖아요. 이 20만이 그대로 무로대에 남아있었고 이들은 보급부대라 전투력이 약해서 양규가 이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 라는 추론이 있고요. 다른 추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 20만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고 진짜라 쳐도 이때까지 여기 남아있었을지 아님 본대에 합류했을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가 그냥 보급부대고 여태 여기에 남아있었다 해도 그래도 20만이나 되는 대군이잖아요. 양규가 고작 1, 2천 끌고 쳐들어가기엔 너무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거란군이 퇴각할 때 부대를 나눠서 퇴각했다 했잖아요. 이 중 일부가 무로대 쪽으로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후로도 양규가 여기저기 거란 부대를 습격해서 거란군 죽이고 고려 백성을 구하는데 숫자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은 양규가 습격한 거란 부대들이 다 비슷한 규모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둘째, 양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란군이 지칠 대로 지쳐서 퇴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무로대의 20만 대군이 진짜라면 아무리 보급부대라도 이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을 거고 또 심지어 얘네는 전투에 참여도 안 해서 쌩쌩할 텐데 이 쌩쌩한 20만을 공격할 바엔 수천씩 나눠서 퇴각하는 지친 거란군 공격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무로대의 거란군도 거란의 선봉대 중 일부일 거라 추측합니다. 어쨌든 김숙흥의 구주 전투가 있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8일 양규는 무로대의 거란군을 공격해 거란 병사 2천여 명을 죽이고 고려 백성 3천여 명을 구출합니다. 뒤이어 양규는 곧장 이수로 달려가 여기서도 거란과 전투를 벌인 다음 이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 성령으로 달려가 거란군 2,500여 명을 죽이고 고려 백성 1,000여 명을 구출해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양규는 3일 정도 재정비를 한 듯합니다. 기록상에는 김숙흥이 언제부터 양규에게 합류했는지가 안 적혀 있는데 저는 이때 합류를 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이 다음 전투가 대박이거든요. 1월 22일 양규는 여리참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여 거란군 1,000여 명의 머리를 베고 고려 백성 1,000여 명을 구출해냅니다. 이날 양규는 3번의 전투를 벌여 3번 다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제 양규의 결사대는 그야말로 복수의 화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월 28일 양규는 한 번 더 거란의 선봉대를 기습해 거란군 1,000여 명의 머리를 뱁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융서가 이끄는 거란군 본대가 양규를 잡으러 돌격해 오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을 통틀어 거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장수는 누가 뭐래도 양규였습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길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공격해대니 야율융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양규를 잡고 싶었겠지요. 어쩌면 앞서 양규에게 당한 선봉대는 야율융서가 보낸 미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규의 전공으로 보아 본대 정도는 동원해야 잡을 수 있을 테니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양규를 잡아두기 위해서 말이죠. 거란 본대의 공격을 받은 양규는 김숙훈과 더불어 단 한 명의 거란군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필사의 항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엔 양규를 지켜줄 성벽도 없었으며 거란의 본대를 상대하기엔 결사대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양규의 결사대는 이날 하루 종일 죽어라 싸웠지만 결국 화살도 다 떨어지고 결사대는 전멸당하고 맙니다. 양규는 거란군이 퇴각하는 이 한 달 사이에 총 7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거란 병사를 죽였으며 고려인 포로를 3만 명이나 구출해내었죠. 뿐만 아니라 노획한 낙타, 말, 병장기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앞서 고려인 포로 탈환한 거 세어보면 5,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곽주성 탈환 때 구출한 거 포함해도 12,000명이에요. 18,000명이나 비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양규가 마지막에 거란군 본대랑 싸울 때 여기 군사만 3만인데다가 야율융서가 직접 이끌었잖아요. 그러니 포로도 가장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규가 이때 도망치지 않고 전멸을 당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운 이유가 여기 잡혀있는 수많은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신 양규. 거란군은 마침내 압록강에 다다릅니다. 처음 고려를 쳐들어올 땐 한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강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거란 땅인데요. 그렇게 거란군이 도하를 시작하고 절반쯤 강을 건넜는데 그때 흥화진사 정성이 추격대를 이끌고 거란군을 기습합니다. 거란의 병사들은 고려군의 공격을 피해 서둘러 강을 건넜으나 이 와중에 또 수많은 거란군이 익사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거란군은 퇴각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려군의 공격으로 죽은 병사만 해도 엄청난데 한겨울에 계속 행군하느라 얼어 죽은 병사도 수없이 많았겠죠. 게다가 거란이 자랑하는 수많은 군마들도 극한의 추위에 수없이 죽어나갔을 거라 추측됩니다. 이 때문인지 송나라 역사서인 속자치통감 장편에는 이 전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거란이 대군으로 고려를 정벌했으나 왕순이 여진의 병사를 합쳐서 거란군을 대패시켰다. 귀족과 병사, 수레 중에 돌아온 것은 거의 없었으며 관리들도 태반이 전사했다. 여기서 여진과 병사를 합쳤다고 한 부분은 아마 이때 송나라에선 전투가 벌어진 강동 육주 지역을 여진 땅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여진과 병사를 합친 걸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3자인 송나라가 보기에 이 전쟁은 거란이 대패하고 고려가 승리한 걸로 보였단 겁니다. 이 정도로 거란에 큰 피해를 준 데에는 분명 양규의 활약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양규가 흥화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전세가 순식간에 거란 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며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하지 못했다면 거란이 퇴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양규가 퇴각하는 거란군을 계속해서 요격하지 않았다면 무려 3만에 달하는 고려 백성이 노예가 되어 거란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렇기에 양규는 거란의 2차 침공으로부터 고려를 구한 1등 공신이며 서희와 강감찬에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장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쯤 되면 양규에게 무신이란 칭호를 붙이기에 손색 없지 않나요?